제 딸은 어릴 때부터 늘 제 시간에 맞춰 살아오는 아이였습니다. 숙제를 미루지 않았고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 꼿꼿함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내심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성격대로 살다가 성격대로 늙는다는데 우리 집안은 저 아이 덕분에 어지럽지 않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승진을 놓쳐도 남 탓을 하지 않았고,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가 상사의 이름으로 나가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어느덧 30해를 채워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퇴직식 날, 딸은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선물했다며 이제는 물을 제때 줄 수 있겠다. 고 웃더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안쓰럽게 들렸는지 저는 웃으면서도 목이 뜨끈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숨 좀 고르자. 버틴 만큼 누려도 된다.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딸 앞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오르고 김치 위에 참기름을 똑 떨어뜨려 놓고도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찍힌 세월의 무게가 어떤 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동안은 쉬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려고요. 여행도 다녀오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딸은 가볍게 말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쉬겠다는 말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쉬는 것도 일이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보거라. 그 무렵 사위는 바빴습니다. 딸과 결혼한 지 10년, 싹싹하게 굴 줄도 알고 말재주도 좋았죠. 처음에는 그 활달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나서 설거지를 도왔고, 어버이날에는 미리 전화해 시간을 맞춰주었습니다. 다만 일이 바쁠 때면 연락이 뚝 끊기곤 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큰 계약이 있어서요. 그럴 때 딸은 늘 사위를 이해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일할 땐 일을 먼저 보고 숨 돌릴 땐 또 제대로 돌려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평온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외투는 제대로 여미지도 못했고 눈가가 발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딸은 제 이름을 부르다 말고 현관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컵에 물을 받아 건네고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 같아. 잠시 숨을 고르고 겨우 이어진 말은 제 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다 없어졌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없어졌다는 말은 대개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허망하게 들리죠. 저는 다그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큰 돈을 어떻게? 딸은 손에 들고 온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익숙지 않은 이름들의 계좌번호. 화면에는 익숙한 말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 오늘만 가능, 손실 보전 같은 문장들. 남편이 빚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 당장 넣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쫓긴다. 이자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 그런 말들. 그래서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빚이 아니었어. 사설 투자방, 전문가, VIP 방, 수익 확정 그 말들에 휘말렸대. 내 돈을 그쪽으로 보냈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퇴직금은 제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려고 눈썹까지 얼던 겨울,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던 여름, 상사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던 어느 회의실에 공기 그 모든 세월이 찍혀 나온 무게였습니다. 너 사위한테 확인했니? 딸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했어. 처음엔 오리발이더니 나중에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였다고 했어. 잘 되면 몇 배가 된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딸의 입술이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내가 쉬겠다고 하니까 그게 불안했나 봐. 나보다 돈이 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 싶었던 건지. 저는 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러주며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반장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고 돌아오던 날, 아이는 집 앞 골목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서 있었죠. 그때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의 대부분은 말을 줄이고 옆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오늘도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야. 견딜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딸은 사위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정리해야 할 말이 있고 엄마가 들어가면 더 꼬이는 말이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그랬어. 사과 같기도 하고, 변명 같기도 하고, 나중에 설명하겠대. 목소리는 축 늘어졌지만 끝이 조금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함이 딸 안에서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이 일어날 때 먼저 똑바로 세우는 건 말이 아니라 등뼈더군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이에요. 바쁘셨죠? 저는 안으로 들었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사람인 양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거들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 봉투를 챙겨 내놨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 제가 오늘 저녁은 해볼게요. 장모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탁, 탁, 탁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런 규칙성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준비된 친절은 때로 준비된 부탁을 데려오거든요. 식탁이 차려지고 밥을 반 공기쯤 먹었을 때 사위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잠깐만 정리하면 되는 돈이 있어요. 형편 되시면 제가 정말 금방 정리해서 꼭 갚을 수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공기처럼 가벼운 말들은 테이블 아래로 흘려보냈습니다. 듣기로는 내가 빚이라며 우리 딸의 퇴직금을 건드렸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게 빚이 아니라 너 스스로 선택한 투자판이었다는 것도. 내 판단은 간단하다. 돈은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부탁은 우리 집 문턱에서는 더는 꺼내지 말아라.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게 붙이던 눈꼬리가 서늘하게 접혔습니다. 장모님, 전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게 뭔지 내가 알 거다.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버팀목. 그걸 허락 없이 빼내는 건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다.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각오한 대답이네요.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살짝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울림이 집 안 구석마다 탁탁 부딪히다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다. 사람 사이의 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선이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 남편이 오늘 우리 집에 왔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다 결국 돈을 이야기하더구나. 나는 거절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딸이 낮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절대 주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저는 그 제정신이라는 말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말이 먼저 앞질러 가고 부탁이 곧 명령의 꼴을 입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랑도 예의도 순서가 뒤바뀌지요. 우리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다녀간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현관문 닫히던 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내일 또 벨이 울리면 어쩌나, 내가 순간 흔들리면 어쩌나. 마음속에서 온갖 가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엄마, 저녁에 집에 좀 들러도 돼요? 혼자 있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미 예감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열자 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울며 닦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딸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또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퇴직금을 날린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이번엔 적금이랑 보험까지 해지하자고 해요. 다시 시작하면 만회할 수 있다면서.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딸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고 꾹 눌렀습니다. 그럼 넌 뭐라고 했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 저도 순간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너무 겁이 많은 건 아닐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그 사람 눈빛이 마치 안 하면 너 때문에 망한다는 듯해서.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겁을 먹는 게 잘못이 아니다. 지켜야 할 걸 지키려는 사람은 원래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을 반복하는 거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들어온 겁니다. 저와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위는 표정을 관리하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입꼬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계셨군요. 딱 좋네요. 다 같이 얘기하면 오해도 풀리고.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 앞에서 해야만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사위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적금이랑 보험, 지금 깨면 원금이라도 챙겨서 투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합니다. 전문가랑 다 확인했어요.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탁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 퇴직금이 사라졌어. 내 30년이 하루아침에 허공이 됐어. 그런데 이제는 엄마까지 끌어들이려고? 대체 어디까지 망쳐야 정신이 들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너만 희생한 것처럼 말하지 마. 나도 가족 위해서 한 거야.
잘 되면 우리 다 편해지잖아. 가족을 위한다면서 내 허락도 없이 퇴직금을 건드려?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야?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말은 이미 칼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고 제 말은 어디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소리치던 사위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나 혼자라도 할 거다. 네 이름이 없어도 우리가 부부인 이상 내 권리도 있는 거니까 은행 가서 처리할 수 있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그건 권리가 아니라 범죄다. 네가 내 딸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려는지 모르지만 오늘 들은 말들 다 기억해 두겠다. 사위는 제 눈을 잠시 마주보다가 억지로 비웃음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결국 피는 못 속이시네요. 똑같이 고집 세고 융통성 없고. 그러니 인생이 이렇게 팍팍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제 속이 들끓었지만 저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씩씩대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딸뿐이었습니다. 저는 딸 곁에 앉아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결심할 때다. 사랑도 믿음도 좋지만 그게 내 인생을 갉아먹으면 안 된다. 네가 어떻게 하겠니? 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법의 힘을 빌릴래요. 더는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딸이 무너지는 대신 싸울 준비를 시작했구나. 딸은 결심을 굳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제 발로 가야 해요. 엄마가 늘 옆에 있어 주셨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제 힘으로 서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로 지켜야 할 건 딸의 독립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딸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이 말하셨어요. 퇴직금을 남편이 몰래 가져가 투자한 건 명백한 횡령이고 적금이나 보험 해지를 강요한 건 협박이 될 수 있다고. 그냥 부부 싸움이 아니라 범죄라고요. 저는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가 겪는 게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사위 앞으로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나를 고소해?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장모님, 당신도 동조했지? 내가 다 알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한 게 가족에게 할 짓이 아니다.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마라. 이제는 법 앞에서 말해라. 사위는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겨진 건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 앞 골목에는 낯선 그림자가 얼쩡거렸습니다. 새벽녘 담배 연기를 풍기며 서성이는 사위의 모습이 창문 틈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딸은 겁을 먹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결심을 더 단단히 굳히게 했습니다. 드디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사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잘 되면 다 같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저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이체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적금과 보험 해지를 강요한 사실도 있습니까?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집으로 돌아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에서는 오히려 오래된 긴장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무섭기도 한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변명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국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딸은 증인석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퇴직금을 가져갔고 실패한 뒤에도 또 다른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 엄마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고, 부인의 진술을 인정합니까? 잠시 침묵하던 사위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순간 법정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억눌림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사위 측 변호인은 가정을 지키려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문자까지 모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이후 협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간 다툼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일부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부과합니다. 사위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감옥에 당장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낙인이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판결문이 내려지는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가 이제 다시 걸어나가야 할 길이 열렸다. 재판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사위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딸과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그의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몇 벌, 책 몇 권, 작은 전자기기들. 손길이 느려지고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이혼해야겠죠? 딸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너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이혼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서류를 주고받고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번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몇 달이 흐른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딸은 공식적으로 사위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던 날, 딸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확실한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 드디어 자유예요. 저는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부터는 네 삶을 다시 살면 된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후 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 움찔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새로운 일터에 들어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볍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이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음이 편한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밥상을 차려 앉아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마당에 나가 별빛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사위와의 갈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날이 서서히 뒷길로 사라지고 대신 평온과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교훈이 자리 잡고 있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네요.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 네가 웃는 게 내 행복이다. 앞으로는 좋은 날만 남을 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행히 제 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